Bạn mình bạn he. Siya min of them. Nên bà chị Arab anh đi. Bukan mau sekolah kanjong gula somyo koke. 반란을 꿈꾸다가 투옥됐던 군인 호데이 쌍코입니다. 쌍코. 예. 아, 코가 인상적이네요, 진짜. 호데이 쌍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능통하지는 못했지만 군대를 이끄는 데에는 아주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데이 쌍코는 이런 능력을 앞세워서 1991년에 부정부패에 찌든 정부를 몰아내겠다면서 무장 투쟁 단체인 혁명연합전선 RUF를 조직하는데요. 부패한 정권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젊은 층의 학생 운동가들하고 함께 조직했던 단체였죠. 근데 하지만 호데이 쌍코의 등장으로 시에라리온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27,000여 명의 시에라리온 사람들의 손과 발이 절단되고 수많은 생명이 학살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대체 그는 어떤 비극을 몰고 온 걸까요? 호데이 쌍코의 목표는 시에라리온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이죠. 아, 어째 의미가 변질돼도 너무 왜 그래, 변질됐네요. 또? 정부가 장악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 반군 RUF가 차지하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했는데요. 예. 이때 호데이 쌍코에게 은밀하게 손을 내민 인물이 바로 옆나라 라이베리아. 그렇죠. 이 옆나라인 라이베리아의 반군 지도자 찰스 테일러입니다. 이 찰스 테일러는요, 이 라이베리아 병사들을 빌려주면서 호데이 쌍코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어요.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죠. 찰스 테일러 역시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기꺼이 호데이 쌍코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노린 호데이 쌍코의 반군 RUF와 찰스 테일러의 이러한 동맹이 결성된 후에 1991년 3월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피해 내전이 시작됩니다. 호데이 쌍코가 처음 내전을 일으킨 지역은 카일라호 지역의 보마루 마을인데요. 그런데 호데이 쌍코는 왜 수도인 프리타운이 아닌 보마루 마을을 첫 점령지로 삼았을까요? 여기가 다이아몬드 생산지. 네, 맞습니다. 첫째는 이곳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아몬드 생산지이기 때문에 점령 후에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그 라이베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찰스 테일러의 도움을 받기가 아주 용이했던 것이죠.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카일라훈, 코노지방, 펜덴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돈으로 무기를 사고 또 그 무기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할수록 반군 RUF의 세력은 계속 점차 커져 갔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는 동안 뭐 정부는 뭐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는 반군에게 빼앗기지 않은 아주 몇 개의 그런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로 뭐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배만 불리다 보니까 반군과 지금 대립 중인 정부군, 이 군대에 월급을 줄 수도 없을 만큼 국가 예산이 상당히 고갈되기 시작했죠.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군인들은 급기야 반군과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을을 약탈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반군과 다름없는 짓을 벌이던 이런 정부군들, 이들을 당시 그래서 소벨이라고 일명 불렀어요. 소백? 예, 군인의 솔저, 반군의 레벨, 소벨. 이익을 위해서 정부군이고 반군이고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민을 약탈하고 탄압하는 이런 난장판이
시에라리온의 현실이었던 거죠. 정부군은 반군과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자 마침내 대통령을 추방하기로 합니다. 당시 쿠데타를 진두지휘했던 이 인물이 바로 25살의 대위 발렌타인 스트라서. 이 사람은 이제 세계 최연소로 시에라리온의 국가 원수에 올랐고요. 와, 25살. 국민들은 젊은 청년이 수장이 됐으니 기존과 다른 새로운 통치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좀 제발. 가지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스트라서 군사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는 이제 집권 다음에 4억 3천만 달러의 그런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스웨덴에 불법 수출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용병을 고용했는데요. 스트라서가 고용한 용병 회사는 Executive Outcomes라고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회사였습니다. 백인 장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용병 회사로 주로 흑인들을 탄압하는 데 투입된 회사였습니다. 발렌타인 스트라스는 자신도 언제 쿠데타를 또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라의 평화와 안보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용병들을 그 시에라리온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피터 씨, 이때 시에라리온의 상황을 담은 영화가 또 있어요? 네, 꽤 유명해요. 뭐 한 20년 전에 나왔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그 디카프리오도 맡은 역할이 바로 그 용병이었죠. 근데 저기 영화에서는 디카프리오가 영웅 캐릭터인데 실제로 용병들은 그 다이아몬드 조금 욕심내서 차지하기 위해서 약간 반군들처럼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랬대요, 사실. 그러면 교수님, 그 부패한 정부군에, 부패한 반군에 또 외국 용병까지 들어오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에라리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나선 이들이 또 있었는데요.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인 에코모, 또 반군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부족들이 스스로 만든 민병대까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에라리온의 정글은 반군, 정부군, 평화유지군, 민병대, 그리고 용병까지 뒤섞여서 서로 와. 사륙을 벌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 스트라서 정부의 무능함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다시 군사정부를 몰아내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정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사령관이자 현재 시에라리온 대통령인 줄리어스 마다 비오가 부패한 발렌타인 스트라스를 쿠데타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996년 선거를 열고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는데요. 드디어 시에라리온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발표에 포데이스 앙코와 그가 이끄는 반군 RUF는 시에라리온 전역에서 선거 중단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작전은 선거가 발표된 직후부터 1996년 2월 26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당일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시에라리온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에라리온 전역으로 흩어진 반군 RUF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나무 그루터기 앞으로 모아놓고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기 때문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반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한 한 기자의 증언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의 전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RUF 병사들은 주민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땅에 놓인 종이 조각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그 종이에는 손목 자르기, 목 자르기, 죽이기 등 온갖 종류의 고문 방법과 살해 방법이 써 있었다.
너무 끔찍해요. 네, 반군은 그들의 양손을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고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긴팔을 원해? 반팔을 원해?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긴팔은 팔꿈치 아래로, 반팔은 팔꿈치 위로 자르는 걸 의미하는데요. 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와서 이 질문을 듣고 무참히 손목이 잘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전 직후 이렇게 반군에 의해 손과 발이 잘린 시에라리온의 장애인 수만 2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군이 모든 주민들의 손을 잘랐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팔을 자르는 대신 다이아몬드 광선으로 보내서 힘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을 시킨 것이죠. 자르는 대신. 잔혹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반군은 대체 어떤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마체테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프리카에서 소년들이 나무를 베어올 때 아주 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반군은 일부러 마체테의 이 날을 좀 무디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일부러요? 설마. 손목이 한 번에 잘리지 않도록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짜 싫어. 이런 잔인한 반군의 행동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손이 잘려나가면 감사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가요? 포데이 상코와 반군 RUF의 숨은 속내가 무엇인지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We are running, coming for town. Others were searching for food when they got hold of us. When we heard that, we left the boats coming for town. We fell into their ambush. They captured us. We were full number, assembled 7 of us. 6 were killed. They chopped my arm and said, "Today you've washed your arm from politics." 정치인들 때문에? When I say we can't taste the bitterness of the war, I shouldn't tell you that the court we had to go to Chiyankaba and come back like we will give it an. 포데이 상코와 반군 RUF가 계획한 선거 중단 작전이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손을 자르는 그야말로 공포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 주장인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투표권도 없는 애를 그렇죠. 반군이 이렇게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들의 손까지 잘랐던 거죠. 짐승만도 못하는 행동이다 진짜. 제가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년을 만났는데 반군이 이렇게 손을 자기 도끼 같은 걸로 잘랐대요. 근데 자기는 제 팔을 왜 잘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잘랐니?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뭐 그러면서 막 아파서 그걸 자기가 주스려고 그러는데 주술 수가 없더래요. 잘렸으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반군의 선거 중단 작전은 기준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 하나가 손을 맞잡자였는데요. 반군은 그 반대 의미로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그 손을 포대에 한가득 담아서 대통령궁에 던져두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반군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귀,
입술을 자르기도 하고 사람들의 몸에 칼로 글귀를 새기면서 반군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와, 이런 거는 진짜. 피해자의 등을 자세히 보시면요. RUF는 투표를 거부한다라는 글귀 쓰여져 있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이런 무차별적 테러로 투표 당일까지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던 반군 RUF는 선거가 끝난 후 어떤 짓을 벌였는지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무장하고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마을에서 카바 대통령을 시에라리온 대통령으로 뽑았고 다시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팔을 자른다고 외쳤다. 결국 이들은 다이아몬드 쟁탈전에 힘없는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건데요. 시에라리온 사람들은 이런 다이아몬드 때문에 생긴 참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던가요? 근데 진짜 그 순박한 저쪽 그 시골 같은 데 가서 현지인들은 그게 어디 쓰는 물건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소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돌을 갖다가 외국 사람들은 어디다 쓰길래 저렇게 어른들이 가지려고 난리냐 이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하이라이트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는 그 돌 가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돌이 저주를 품은 돌이라는 거예요. 피가 안에 고여 있는 돌이래요. 그래서 자기 부족에서는 절대 이 돌을 소유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이거 갖지 마세요. 그 아줌마 위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시에라리온의 내전이 아프리카 내에서도 무자비한 전쟁으로 기억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른 반군 RUF 조직원들이 대다수 어린 소년병들이었다는 건데요. 씨, 빡쳐, 씨. 포데이스 앙코가 처음 반군을 조직할 때만 해도 조직원들의 대부분은 광산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군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손발을 자르자 그들은 곧바로 등을 돌렸죠. 바로 이때 포데이스 앙코는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악랄한 계책을 세웁니다. 바로 마을의 소년들을 납치해서 반군 기지로 데려오는 건데요. 와. 그래서 반군 RUF의 병력 중 약 80%가 7세에서 14세 미만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80% 그렇게 어린... 물론 갑자기 납치당한 아이들이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병사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RUF의 첫 번째 훈련법은 바로 주입식 사상교육이었습니다. 아, 진짜. 낯선 환경에 떨어진 아이들은 반군 지휘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반군 지휘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소년들을 전투원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에게 잘못된 용기와 충성심을 세뇌당했죠. 하지만 아무리 세뇌를 당한 아이들이라도 인간의 본능인 공포심을 완전히 이겨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반군의 지휘관들은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소년병들에게 두려움을 잊게 하고 완전한 복종 상태로 만들게 했던 이것이 무엇인지 직접 소년병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포심을 잊게 해주기 위해?
mình nem chạy chân là sáng ngày bố lại nâng chân lên xem mình là upa pinga mình là đi mình là yo mặt trái bể mun kalau anh jam cảm ban nào ban mình ban hè How many of them? nên đã chỉ anh đi giờ này đi có một con này can jong gula so me koke a chuk chuk nke bomun ke mama nan to ne mo to ko itinero fino nene ngo le peti mo shem te mas ta fa was che ko se buklan anya mas nan kai la mama spudere ashe ma kana da ta ka koke ka mas bachi lalas so nime so pi saliro to reti to la ka kru a che po ya forgive me because mi na so me mama ta la bo pu ma bolong me ka ne mo butin de butin ni kuru mi ne was me mama ta la yo ku ka up ni kuru ne so ma shi ba me kuru tangkas me ti so kala da meran 11살? 믿기지가 않아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사실 소년병을 훈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마약이었습니다. 영상 속 이 아이는 3살 때 반군에 끌려간 세리프 코로마 3살? 11살 소년입니다. 반군은 코로마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3살이던 코로마를 납치했는데요. 반군 기지에서 자란 코로마의 별명은 캡틴 컷 핸드, 즉 손자르기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반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아이가 반군이 된 반군의 거죠. 대장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이 반군이 마약을 활용해 아이들을 조종했던 건데요. 문제는 시에라리온은 전국의 여러 농장에서 마리화나가 재배되기 때문에 마약을 구하기가 아주 쉬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한 마약은 지휘관들이 아이들의 상처 부위에 문지르거나 주사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 소년병들의 목구멍에 강제로 넣어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점차 약에 중독되어 충실한 반군으로 성장했는데요. 11년의 내전 기간 동안 코로마처럼 반군에 납치된 소년병들은 무려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약물에 중독된 피해자 중 75%가 17세 이하 소년들이었고 절반 이상이 코로마처럼 13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반군인 이 RF가 소년병들을 동원해서 온갖 전술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이 1996년 2월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이루어졌고요. 시에라리온 사상 첫 민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UN 변호사 출신 아흐메드 태장 카바 대통령인데요. 시에라리온의 정권을 잡은 카바 대통령에게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되찾기 위해 시급히 수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군의 수장인 포데이 상코의 악행을 멈추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시에라리온 내전을 지켜만 보던 국제사회가 황당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평화를 위해서 포데이 상코를 새로운 정부에 참여시키라는 것이죠.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A급 전범인데? 그렇다면 카바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죠. 절대 안 받죠. 어떻게 대통령 또 안 됐는데. 받으면 계속 내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사실 오랜 내전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카바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1996년 11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포데이 상코와 평화협정을 맺기로 합니다. 아비장 평화협정 주요 내용. 무력 충돌을 즉각적으로 끝낸다. 서명 후 2주 이내 평화정착위원회를 세운다.
정부가 고용한 외국 군대 병력은 신속히 철수한다. 모든 RUF 전투원은 무장 해제한다. RUF를 합법화하고 사회에 재통합한다. 오 5번이 제일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합법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범죄자들을. 네. 이 협정 내용 중에 지금 방금 혜성 씨가 잘 지적하셨는데 5번째에 있는 이 내용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건 엄청난 규모인 반군 RUF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사실 필요했고 공정한 사회를 재정립하려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에라리온에 그만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기를 꺼려했던 게 국제사회의 당시 소극적 개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내놓은 이번 협정은 과연 시에라리온의 평화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이 안타깝게도 포데이상코가 협정을 어기게 되고요. 이것이 국제사회의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어겨요? 이 쌍코는 전쟁을 오래 끌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몰래 무장해제하지 않고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 사실이 정부의 무전 감청으로 들통나면서 1997년 3월 나이지리아 공항에서 탄약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후 쌍코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정부군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만큼 커다란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른바 생물 절멸 작전입니다. 네? 체포된 포데이상코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반군의 조직원들은 그를 탈옥시킬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이를 예상한 정부군이 쌍코의 거취를 옮겨버리자 화가 난 반군이 살아있는 것은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며 생물 절멸 작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1999년 1월 반군 RUF는 프리타운을 습격해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나이 안 돼. 이들은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 방화, 강간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의 손과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민간인들은 왜 얼마나 잔혹했는지 느껴지시죠? (1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고 도시 건물은 다 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작전으로 6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아동 수천 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프리타운에 끔찍한 테러가 벌어진 후에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시에라리온 내전에 관여하게 되죠. 과연 이번엔 이전과 달리 시에라리온의 평화에 도움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국제사회는 평화의 주군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또 한 번 카바 정부에게 반군과 협상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강압에 못 이긴 카바 대통령은 1999년 7월 아프리카 토고의 로메에서 포데이상코와 또다시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로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반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이 반군의 잔인한 범죄 행위를 모두 사면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포데이상코를 부통령에 임명한다는 조항은 크게 논란이 됐지만 결국 그대로 진행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시에라리온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협정으로 내전 기간이 일어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들도 무죄가 됐고 협정대로 포데이상코는 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아이고. 더 놀라운 것은 전략적 자원관리 국가 재건 및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이런 직책까지 갖게 되는데요. 자원 관리라면 뭐 다이아몬드 광산도 포함되는 그렇죠. 건가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쌍코는 합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머. 게다가 그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연합전선을 뜻하는 RUF에 정당을 뜻하는 파티, 이 P를 붙여서 RUFP라는 정당을 만들고 차기 대통령까지 꿈꾸는 모렴치한 모습까지 보인 것인데요. I am Corporal Fode Sebana Sanko. People call me Pa Pape. Why? Children, big people. I'm not Mandela. I'm Pape of Sierra Leone. The people of this country, Sierra Leone, they have been crying for war. And their cry was answered by God Almighty. I want to be a leader for the people of Sierra Leone. And I am the leader. I'm going to be the leader of the revolution. These unfortunate children who find themselves in short situation, are we to kill them? No. Of course, they are not soldiers. These are freedom fighters. Do you want to say to me that all the people without hands in the amputee camp are lying when they say that your forces committed those atrocities? What is your name? I can say I do something, I say you did it. This is Africa. People are not honest, people are not sincere. But according to the peace accord, you are supposed to disarm your soldiers. Me? No. 살아있는 악마를 본 것 같아요. 교수님 사이다 얘기는 없나요? 그냥 계속 이런 얘기밖에 없나요 오늘? 네. 포데이상코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롬의 평화협정 역시 진정성 있는 평화협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에라리온 국민 3만 명이 상코의 집에 몰려들어 전쟁을 끝내라며 시위를 했고 정부군은 포데이상코를 결국 체포했습니다. 뭐야 또 왜? 당시 사람들 한번 반응을 보실까요? 좋아요. Provoking us and is unacceptable. 드디어. 아니, 진작 못한 거야. 체포된 포데이상코의 사진이 기념사진으로 팔릴 만큼 사람들은 그의 체포를 무척 기뻐했는데요. 사이다 안 가지는 느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을 세워서 전쟁을 주도한 이 포데이상코와 찰스 테일러 등을 이제 기소했습니다. 먼저 반군의 주요 지도부에게 최소 25년에서 52년형을 선고했죠. 그렇다면 쌍코는 어땠을까요? 쌍코는 수감 중이던 2003년 판결을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더 찝찝해.
죗값을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한 쌍코에 대해 특별법정 수석 검찰관인 데이비드 크레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놓고 정작 자신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구심점을 잃은 반군은 세력이 약해졌고요. 마침내 2002년 카바 대통령은 11년간의 내전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벌어진 참혹한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피디님, 지금 내전이 끝난 시에라리온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소년병이었던 아이들 또 손 잘랐던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30대가 됐지요. 근데 이제 잘린 손으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전쟁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차별은 노예제 폐지 이후 약 100년 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955년 이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잘 알려진 사건이 에밋 틸 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밋 틸이라는 사람은 14살 시카고에서 살던 흑인 소년이었는데요. 그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미시시피를 갑니다. 미시시피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백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그 여자 주인, 백인 주인과 무언가 이제 그 실갱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주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14살짜리 흑인 소년인 에밋 틸이 자신을 모욕하는, 그다음에 성적으로 뭐 희롱하는 그런 말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걸 확인된 바는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주인의 말을 듣고 그 여주인의 가족, 그다음에 이제 백인 친구들이 에밋 틸을 밤에 그 집에 가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시신으로 이제 강가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나중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시신 고문받은 흔적도 있고. 근데 당연히 이제 납치범들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잡혔어요. 누가 납치범이에요? 이 납치범이 그 남성 둘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식료품점 여주인의 남편, 그리고 이복 형제.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이제 흑인인 에밋 틸이 이제 백인인 식료품점 여주인에게 추근되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남부인데 이제 백인 유부녀를 이제 추행을 하는 이제 흑인의 파렴치한 일은 남부의 전통상 어느 정도 법정에 가지 않고 알아서 손을 본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 린치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백인의 주장만 듣고 흑인은 그냥 맘대로 그냥 본인들의 판단하에 죽여도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봤듯이 이미 그 남부에서 린치가 횡행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참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에밋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14살짜리 아들이 친척집에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것도 황망한 일인데 자기 아들이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라고 남부에 사는 백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황당한 일인 것이죠. 진짜 미쳐 돌아가는 사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에밋 틸 살해 사건 직후 에밋 틸의 어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에밋 틸의 어머니는 백인 우월주의로 흑인이 살해되는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결정한다? 와, 이거 뭐지? 쉽게 생각하시면 정답. 됩니다. 규현 씨?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억울하면 내 죽음으로 이게 더 일이 커지길 바라는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콧방구나 끼겠어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께서 본인의 죽음으로 이 일을 더 알리려고 하셨다?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지만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그럼 콧방귀나 끼겠냐고요, 죽거나 말거나. 아휴, 너무 슬프다, 그런 얘기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주세요. 정답. 지원 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백인을 죽입니다. 오답입니다. 네. 정답. 힌트를 혜성 씨? 주신다잖아요. 잠깐만요. 힌트가 필요 없으신가 봐요. 에미틸 자기 소중한 아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해요. 에미틸 법. 자기가 뭔데요? 무슨 법인데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근데 나중에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게. 근데 어머니의 행동은 아니에요. 제발 이 힌트를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많이 구타를 당한 나머지 시신이 엄청나게 훼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답. 엄청나게 훼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답. 혜성 씨? 그 훼손된 아들의 시신을 사진을 찍고 공개해요. 언론에 배포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타 당하기도 하고 부패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그 상태인 아들의 시신을 그걸 장례식에 온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도 공개를 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고작 14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서 그 에미틸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상당히 이제 격해졌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이 시신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아, 이거는 정의 수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제 이 사건이 전국적인 단위의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범인으로 지목된 백인 2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식료품점의 남자 주인, 그다음에 그 이제 공범이었던 형제는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그 재판이라는 게 이제 배심원단이 있잖아요. 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이. 근데 무죄였다는 거예요. 무죄였다는 거예요. 에? 그 이유는 배심원들이 전부 다 백인으로 구성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백인들은 이 지역 그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이제 기소당한 이제 백인들의 변호의 그 변호사비를 이제 대신 내주기도 하고 흑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제 백인이 기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백인들이 뭉치는 거죠. 에미틸의 사건은 정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시 흑인 차별이 정말 심해서 경찰이 뭐 문제로 삼지는 않았어요. 에미틸 사건도 그렇게 묻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아들 시신이 공개하면서 경찰 조사와 범인 재판까지 가게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뭐 밤에 나가지 말라라, 아니면 학교에 가면 너무 크게 웃지 마라, 너무 뛰어다니지 마라, 너가 너무 티나면 뭐 납치당해서 뭐 에메트 같은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늘 조심히 살자. 네,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었어요. 에미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후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사건은 이제 1955년 엘라바마주에서 벌어져요.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탑니다. 당시 남부에서 대중교통 수단 버스, 백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이랑 흑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자 파크스가 이제 버스를 탔고 한 백인이 딱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한테 자리 양보하고 저 흑인 타는 대로 가라. Excuse me, are you gonna move? No. No, I'm not. 네, 그랬더니 이제 로자 파크스가 거부를 한 Listen, 거예요. me. If you don't move, I'm gonna call the police and they'll arrest you. You know I'll do it. You may do that then. 결국 주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되게 용감하네요. 뭐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배경은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주법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흑백 분리죠. 그런데 1954년에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라는 판결, 브라운 v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공공장소에서 흑백 구분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런 것들이 다 헌법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고무가 된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로자 팍스는 54년 작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너네들 몰라? 나는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이제 앉을 수 있어. 근데 체포가 왜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연방에서 연방대법원이 흑백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연방 헌법,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주법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주 차원에서의 흑인 차별법들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남부에 사는 백인들은 내가 살던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충돌을 한 게 1960년 이제 흑백 갈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로자 팍스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로자는 버스 뒤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에미티를 떠올렸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갈 수도 있는데 이 가는 거 때문에 또 이제 또 다른 또 흑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자 팍스 그 몽고메리 버스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 I still have a dream.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당시 마틴 루터 킹은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흑인 교회의 목사셨습니다. 이제 흑인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제 엘리트 중에 하나였고 그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으로 이제 백인 지도자들과도 백인 정치인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여러 이제 그 부당한 대우, 흑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런 이제 법들과 관행들이 유지되는 걸 보고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그게 바로 버스를 타지 말자는 보이콧이에요. 걸어 다닙시다.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보이콧을 홍보를 하자 당시 몽고메리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버스 대신 택시를 탄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버스 보이콧 운동에 뭐 몽고메리시 개선협회라는 단체 같은 것들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로 구성된 버스회사 운영진들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일단 버티는 건가? 일단 버티는 거죠. 예, 금방 없어지겠지. 뭐 조금 하다가 말겠지. 그래서 그런 이제 무반응을 보고서는 마틴 루터 킹과 이제 흑인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방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If you need a ride, come to Anderson's Chapel at 816 Page Avenue anytime between 6 a.m. and 6 p.m. Remember, no bus. 노버스. 카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카풀. 빌리는 거죠. 카풀 같은 걸 한다든가. No bus. 그렇죠. No bu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풀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대체한 카풀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스 회사를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틴 루터 킹은 한 320대 정도의 개인 차량을 이제 카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3만 명 정도에 되는 흑인들이 이제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안 타고 이제 출퇴근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버스 타는 흑인들의 승객 이제 전체 비율이 한 75% 이상 줄고 버스 회사의 매출도 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남부에는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고 몽고메리 버스 승객의 한 80%가 흑인이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버스를 안 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타격이 시위네요, 진짜 완전. 그렇죠. 예. 자, 그럼 문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 카풀을 하는 흑인 승객들을 공격을 합니다. 네. 기사들도 공격을 하고 승객들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풀 차량을 망가뜨려 놓는다든가. 인간이 아니야. 진짜 인간으로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백인 경찰들도 보이콧을 방해하는 작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경찰이요? 경찰들은 이제 카풀을 하려는 정거장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흑인을 태우는 행위를 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박이다. 경찰들까지 나서서 이 보이콧을 방해하는 건데,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평정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후인 1956년에 버스 보이콧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한 80명 정도가 기소가 되고 이제 체포가 돼서 알라바마의 주법을 위배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죠. 근데 이건 오히려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이걸 기회로 삼습니다. 이제 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되는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흑인 차별의 철폐에 동참을 해달라, 도와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내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그 마틴 루터 킹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해서 흑인 차별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 끝에 1956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나서요. 대중교통 시설에서 흑백 구분을 하는 것도 연방헌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게 되는 인물로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자리잡임을 하게 됩니다. 모모 씨, 마틴 루터 킹 이분의 위상이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이후로 진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이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 많이 받는 인물이었는데 5만 명의 흑인의 보이콧 운동을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간디라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네.